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30대 초반이며 비교적 젊은 여성입니다. 유독한 풍파를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불행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작은 일도 크게 느끼고 다른 사람은 큰 불행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연하게 대처하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겪은 그 불행은 대수 없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어요. 차라리 제 자신에 관한 일이었다면 더 견디기 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힘들었던 이유는 너무나도 소중한 언니에게 닥친 불행이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네요. 긴 고민 끝에 어렵게 전하는 이야기니 부디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언니는 저와 3살 차이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언니의 나이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예쁜 신발을 함께 신자고 아이처럼 싸우지 않는 제 교복을 빨아주고 돌봐주는 엄마 같은 언니였어요. 언니가 제게 그렇게 했던 것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는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 자매에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아빠가 몇 년 후에 엄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요. 그 후로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은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재산이었지요. 인척들이 불쌍한 우리 자매를 도와줬지만 그 관심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어요. 결국 서로 믿고 의지할 사람은 저와 언니 둘뿐이었죠. 당시에 저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언니뿐이었어요. 그리고 언니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자신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당시 언니도 어리광을 피우고 싶을 때였는데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고 하나부터 10까지 철이 덜 된 동생을 챙겨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도 언니 덕분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든 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을 다 해야 했어요. 식당, 커피숍, 찜질방 등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고 심지어 공사장에서 신호수를 하거나 야채 도매시장에서 트럭을 몰며 물건을 배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 언니는 제게는 엄마나 다름없었어요. 언니가 그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항상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 언니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런 언니, 정말이야 좋은 일이야. 언제 남자를 만났어? 어디서 만났어? 응, 뭐 하는 남자인데? 내가 일하는 곳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백 같은 걸 하더라고. 그래서 언급에 데이트를 하게 됐지. 그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좋은 남자라는 걸 깨달았어. 와, 정말 진짜 축하해요. 언니, 내 소원이 언니가 좋은 남자를 만나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내 소원이 이루어졌네. 그럼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나도 언니 남자친구를 한번 보고 싶어. 그래, 알았어. 언제 시간 내서 보자. 제가 언니의 연애를 환영하니 언니도 기분이 좋았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것 같더군요. 전 정말 기분이 좋아요. 좋았습니다. 언니는 언니를 위한 삶을 살길 바랐으니까 얼마 후 저는 언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업가라는 언니의 남자친구는 제 상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니를 보는 눈빛으로 미루어 보아 적어도 언니를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그 남자와 1년 만에 결혼했어요. 제가 언니의 새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했고 언니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상한 형부는 언니에게 살보게 잘해주었네요. 언니도 자신의 신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죠. 요새 언니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요. 형부가 나에게 잘해주는 정도를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일하면서도 수시로 전화해 귀찮다며 내 목소리를 듣고 일이 잘 된다더라. 어머 형부가 그 정도로 로맨티스트였다. 산적처럼 생겼지만 왜 내 산적이야 아니지 산적이 아니라 남자다운 게 좋아. 서방님 욕한다고 화내는 것도 보여?
언니가 하나뿐인 동생이 조금 서운해하고 그랬나 언니는 항상 행복해 보였어요. 저를 보호해주는 인생을 살다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인생을 살게 됐으니까요. 그런 언니의 모습에 안심했습니다. 그런 언니가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생활을 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후 그때부터 언니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상 미소를 띤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밝고 명랑한 목소리도 무겁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제가 물어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죠. 다른 말을 하지 않더군요. 언니,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표정도 어두워지고 목소리도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피곤해지네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 동생은 걱정하지 말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 진짜야. 정말 아무 일도 없어. 없는 게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나에게 말해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그래,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우리 은숙이에게 제일 먼저 말할 거야. 그럼 돼. 그래. 괜찮다는 언니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언니인데 왜 언니의 이상한 기색을 무심코 넘기고 말았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언니의 말을 철저히 믿고 걱정을 했기 때문에 말았어요. 언니와 형부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건 언니의 고통이 더 심했던 게 분명해져야 알 수 있었어요. 언니는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날이 갈수록 눈은 허약해지고 볼이 굽어들기 시작했으며 얼굴이 여름방학 동안 잘난 별이 자란 듯이 살이 빠지는 것이 엿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언니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언니에게 다 털어놓으라고 최근에 했어요. 그제야 언니는 고민 끝에 부하의 불화에 대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무래도 형부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며 그 문제 때문에 형부와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자상한 형부가 있기에 언니의 말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형부가 바람을 피운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확실한 거냐고.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돌아와서는지도 않고 골아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형부 핸드폰으로 의심스러운 여자가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봤어요. 잘 들어갔냐는 게 오늘 즐거웠다는 다음에 또 보자는다. 내가 의심할 수 없어서 형부는 뭐라고 하는데 거래처 담당자라고 하고서 결코 아니라고 하지. 사업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접대도 하고 알랑방귀도 끼워야 한다면서 하나하나 의심하면 어떻게 자기가 맘 편히 일할 수 있겠냐 화를 내더라고. 혹시 언니가 오해하는 건 아니야? 형부가 그럴 사람은 아니잖아. 나도 100번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어. 그런데 그 여자의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더니 생각해봐도 정상적인 관계로 보이진 않아. 액자의 메시지는 따로 저장해뒀어요. 하지만 자꾸 경삭이 없어서 그렇게 할 생각까진 못했지. 은숙네 남편 정말 바람 피우는 거면 제가 어떡하지요? 언니는 정말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남편은 고단하기만 했던 자신이 인생에서 유일한 안식처가 돼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은 언니에게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따로 만나서 이 일에 대해 따져 먹게 됐어요. 남편은 진짜 언니 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아니에요. 전제가 미쳤어요. 미연이랑. 얼마나 됐다고 결혼 후 이런 행동은 그만둘 거예요. 미연이가 오해한 거라니 정말 억울하네요. 그 사람은 단지 회사의 큰 거래처 담당자라서 내가 그에게 관심을 보여준 게 전부예요. 결코 바람 피울 사이가 아니에요. 언니가 말한 대로 형부가 바람 피우는 건 틀림없대요. 정말 그 말 믿어도 돼요? 저희처럼 잘 알고 계신데 제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요. 형부는 억울하다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주장하고 이 사건은 미연이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코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형부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어요. 아마도 언니가 처음 겪어서 오해한 모양인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제가 형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난 후 언니에게 아무래도 언니가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제가 형부한테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형부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주거래처 담당자는 기본을 맞춰야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담이 오고 간 것 같은데 형부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언니가 이해하기에 해도 정말 바람은 아닌 것 같아. 진짜로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언니가 오해를 할 만한 건 알 수 있어요. 형부가 다음번에는 정말 조심한다고 나랑 약속했으니까 이번만 봐주고 어쩌나 한번 보자고. 제 설득에 언니는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되찾은 기분이 든다고 해요. 언니가 형부를 무척 사랑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개입한 덕분에 두 사람의 갈등은 그럭저럭 봉합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불안했던 마음을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네요. 그리고 한 몇 달쯤 지났을까요? 언니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찾아왔어요. 은수가, 너 아무래도 조카가 생길 것 같다. 오, 어머, 언니 임신했어? 응, 맞아. 엊그제 하도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 임신 맞대. 벌써 4주 차래. 진짜 와, 정말 잘 됐다. 언니, 정말 축하해. 형부는 뭐래, 뭐 하긴 좋아. 죽지, 눈물까지 글썽이던 걸, 수가, 이게 다 내 덕분이야. 언니가 애 가진 게 왜 내 덕분이야? 언니, 너 때문에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내 형부랑 사이가 다시 좋아졌겠지. 화해하고 신뢰가 생겼으니까 애도 가진 거지. 내 동생 언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무척 좋아했어요. 그런 부침을 겪은 후 생긴 일이라서 더욱 좋아 보이더군요. 전 언니와 형부가 행복하게 살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이후 언니는 무사히 딸아이를 출산했고 자기를 꼭 닮은 어여쁜 조카를 선사해 주었어요. 정말 제 조카라서 아니라 너무나 앙증맞고 사랑스러운 조카였습니다. 저도 이런데 언니와 형부는 얼마나 좋을까요? 조카의 탄생으로 비로소 언니와 형부는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제는 제 조카가 조그맣게 꼬마였지만 그는 걷고 뛰며 말하기까지 정말 빨리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엊그제 응에 그가 세상을 처음 본 것 같은데 벌써 자라서 책가방을 메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언니네 집과 그리 멀지 않아서 조카가 자라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조카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이모. 오늘은 입술을 왜 그 색깔로 칠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왜 미이아이 색깔이지?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아니, 저번에 밝은 색깔은 좋아 보였는데 오늘 이 색깔은 더 아름다워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모가 아름다워요 하고 반겼습니다. 아름다워 보여 꽃 같아 어휴. 우리 미는 어째서 말도 이렇게 이쁘게 자랄까? 미가 아름답다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럼 내가 이모한테 매일매일 예쁘다고 해줄게. 그런 조카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저절로 지어질 만큼 사랑스러웠어요. 이래서 애를 낳고 키우나 보다 싶었네요. 조카의 존재는 저뿐만 아니라 언니와 형에게도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니의 표정은 그늘 한 점 없이 항상 밝았어요. 형부의 불안은 손톱만큼도 없는 것처럼 보였죠. 새로운 식구가 단란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언니네 행복이 산산조각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수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괜찮으면 미소를 좀 받을 수 있어요? 응, 이번 주말에 약속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왜요? 어디로 가든 형부가 가까운 곳에서 1박을 하러 가자고 하네요. 우리가 그동안 아이를 키우고 사느라 특별한 여행을 한 번도 못 했잖아. 이번 달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형부랑 오붓하게 바람 좀 쐬러 오려고 해요. 아직도 청춘이구나. 알았어. 미희는 나한테 맡겨두고 둘이 잘 다녀와. 언니는 조카를 내게 맡기고 형부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형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형부가 잘 놀고 있어.
위 글은 제대로 된 문법과 문장 구조를 가지지 않습니다. 아래는 수정된 내용입니다. 제발 큰일이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상황이 어떠한가요? 언니가 물에 빠졌는데 지금 병원에 있어요. 물에 빠져서요? 언니의 상태가 어떤가요? 매우 안 좋아요. 언니께서 이미 숨을 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숨을 걸었죠? 우선 처제가 이쪽에 와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조심하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말이 딱 그랬어요. 형부와 즐겁게 떠난 여행길이 언니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 친한 미를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불랴 언니를 맡겨둔 채로 내려갔던 병원에서 그녀의 차가 추락하여 식은 죽이 바다에 빠지자 갑자기 불러달라는 신경 쇠약한 숙모가 있었다. 이 사건이 무슨 일인지, 언니가 왜 그런지 궁금증이 들었죠. 미안해서 처제는 신경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갔다. 내가 운전대를 잡을 때 언니가 주차하는 동안 차에서 내려 짐을 옮기다 언니의 차가 추락한 사건이었어요. 해변까지 뛰어가 구하려고 했지만 손이 미쳐서 구조를 못 해냈어요. 형부는 사고 상황을 설명할 때 감정 쇠약해져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언니를 구하지 못한 책임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게도 그런 감정이 전염되었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언니가 세상에 없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아직 조카에게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못했어요. 그냥 언니가 다른 곳으로 갔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조카가 나중에 더 어른이 되면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어린아이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요. 언니를 보내준 뒤에 돌아와서 마음이 찢어지는 형부 대신 당분간 조카를 돌보기로 결정했어요. 사업 때문에 바빴지만 왠지 조카가 집에 있으면 엄마를 찾을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형부도 있고요. 조카를 세심하게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전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조카와 함께 슬픔을 꾸역꾸역 견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부가 전화를 걸어와 정말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 미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아직도 미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미를 보면 자꾸 미연이 생각나서 견디기 힘들어. 당분간 아무도 찾지 않는 산속 같은 곳에서 살고 싶어. 제게 우리 미 좀 잘 부탁해. 아니, 형부, 그게 어떤 말이에요? 제발 미 생각해서라도 제 정신 차려주세요. 형부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카를 맡기고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 너무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연락을 시도해도 형부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형부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유일한 딸을 내팽겨치는 것이 옳은 행동일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몇 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부의 슬픔은 아마 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하나로 인해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부가 다시 연락을 주게 되면 돌아올 때까지 조카를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제게 졸지에 애를 키우게 된 것은 생겼지만 하늘에 계신 언니를 생각해서라도 제 딸처럼 키울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행방을 묘연해진 형부를 뒤로하고 조카를 키우며 지내다 어느 날 지금은 아무도 사지 않는 언니네 빈집을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희가 어린이집에 간 틈에 언니네 집에 가보게 되었어요. 집이라는 게 사람 손을 타지 않으면 금세 마련이잖아요. 언니네 집도 마찬가지더군요. 꼼꼼하게 살림을 하는 언니가 없어서 집은 곧 귀신이라도 나을 것처럼 방치되어 있었어요. 하다못해 불화도 있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요. 말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청소할 생각으로 집안 곳곳을 청소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언니 화장대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보험 관련 서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보험이 무려 3개나 있는 거예요.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형부로 되어 있었고
보험 증권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사망보험금만 무려 6억 원에 달하더군요. 즉, 다시 말해서 언니가 사망을 하면 6억 원이란 사망보험금이 전부 형부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띵 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런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언니의 사망으로 형부가 받는 것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금전적 이익이 너무 커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하려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미 남편은 세 곳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다 받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남편이 아내를 잃은 죄책감에 헤매는 목소리가 생생히 들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너무 아프게 생각하며 자식들을 남기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산속으로 가서 살겠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큰 슬픔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인데 너무 빨리 보험금을 받아간 것 같습니다. 언니의 보험금 때문에 집 소파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인 것 같아서 문을 열었더니 주변 부동산에서 온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짐을 빼냐고 물으셨습니다. 안 왔냐고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영문을 몰랐던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이미 집은 매각이 되었는데 집주인이 당초에 짐을 빼지 않고 연락도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짐을 빼지 않으면 전부 다 철거하겠다고 응장을 놓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형부가 아파트까지 팔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험금 6억을 가져갔고 아파트까지 팔았으면 딸을 제게 맡겨두고 호연히 사라져 버렸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의심만 있을 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었죠.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처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언니를 잃은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형부는 이제 의욕이 사라져 버렸어서 제가 아무래도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카가 작은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이모, 이거 엄마 건데요. 이모 줄게요. 이게 뭐야? 조카가 내민 것은 고무줄로 묶인 복권 뭉치였습니다. 이미 지난 복권 뭉치가 왜 조카에게 기세를 내는지 궁금하더군요. 미희야, 이거 어디서 났어요? 엄마가 곰도 그려주고 강아지도 그려준 거예요. 내가 엄청 아끼는 건데 이모가 엄마 생각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요.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주는 것이야? 조카의 말처럼 그 복권 뒷면에는 사인펜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었어요. 귀여운 동물들도 있었고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그림도 있더군요. 언니는 원래 도박이나 게임 같은 것을 싫어했으니 누가 그 많은 것들을 샀을지 뻔했습니다. 아마도 언니는 그 복권을 스케치북 삼아 딸과 장난처럼 그림을 그렸던 모양이에요. 딸에게 그려준 언니의 그림을 보니 콧날이 시큰해지고 그런데 그림 뭉치 사이에서 작은 글씨로 뭔가 깨알처럼 쓴 종이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전 그 글을 읽고 너무 놀라서 뒤로 나자 빠질 뻔했습니다. 마치 일기처럼 쓴 그 글에는 형부의 민낯이 낯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형부는 아이가 생겼음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일로 형부와 다툼이 잦아졌다는 말도 있더군요. 언니는 딸을 생각해서 몇 번을 참고 견디지만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불화를 일으킨 형부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 증거들을 집안에 어디에 숨겨두었다는 말도 있었어요. 전 언니의 메시지를 읽고서는 흘러나온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밝아 보였던 언니의 표정은 전부절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언니는 조카를 낳고 나서도 매일을 지옥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언니가 드디어 행복해졌다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저는 곧장 언니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언니가 복권 뒷장에 언급해 놓은 곳에서 언니가 모은 증거들을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형부가 상간녀와 외도를 했던 직접적인 사진들이 있었고 USB 안에는 형부가 언니에게 폭언을 하는 녹음 파일과 폭행까지 있는 동영상도 들어 있었더군요. 저는 그 증거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경악을 금지 못했어요. 형부한테 다름없었습니다. 언니가 모은 증거를 보고 난 후에야 제가 의심했던 것들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한 것도 또한
언니 이름으로 된 보험에서 사망을. 보험금을 탈취한 것도 전부 이곳에서의 생활을 떠나 다른 곳에서의 조치를 준비한 것이겠죠. 저는 곧바로 언니가 모은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형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니의 죽음에는 분명 형부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경찰 쪽에서는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은 외도에 관련된 증거뿐이고 언니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다면 그들의 대응은 귀찮은 일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경찰과 소통이 어렵다는 걸 느낀 저는 보험회사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들이 형부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알아냈어요. 보험금이 부정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제 목소리가 무시된 건지 아니면 회사의 손해 우려 때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보험회사는 경찰에 공식적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형부는 몇 달 만에 자신을 드러내었고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변명을 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며 자신의 언니가 주차해서 추락한 것은 그녀의 실수라고 변명했습니다. 아내의 보험금은 당연히 수혜자인 자신이 받을 자격이 맞다고 주장하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CCTV 없이 인양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도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형부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혐의가 벗겨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타이밍에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보험조사원이 경찰에 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저도 그 증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건 언니가 탑승했던 차량이 추락했을 당시의 영상이었어요. 사고 순간 근처에 CCTV가 없었지만 우연히 지나가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언니가 탑승했던 차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혼자 주차하다가 실수로 추락했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언니 대신 형부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습이 똑똑히 찍힌 채 있었어요. 결국 형부가 바다에서 빠져나온 것은 언니를 구하기 위해 뜯어진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언니와 함께 바다에 추락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증거가 나오자 형부는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었고 고개를 숙였고 결국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형부는 외도 문제로 언니와 계속 불화를 겪었고 결국 언니의 보험금을 미천으로 다른 여자와 함께 재정을 꾸미기로 계획했었다는군요. 그래서 화해를 핑계로 미리 받은 범행 장소로 언니를 유인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차를 고의적으로 바다에 추락시켜버린 것이었어요. 자신의 파렴치한 행복을 위해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고 말았던 거였죠. 설마 했지만 어떻게 사람을 그런 엄청난 짓을 할 수 있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형부를 사랑했던 언니는 마지막까지 형부를 미련의 의지에 따라 사람을 죽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국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그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언니를 살려내라고 울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돈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너는 정말 사람 새끼야? 우리 언니를 살려내라고, 우리 불쌍한 언니를 살려내라고, 저는 지금 미안해. 내가 어떻게 미쳤을까 봐, 내가 범한 죄를 당할 것이기에. 미은이 받을게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자신의 딸 미니에게 물어보면 딸은 어쩔 끼다가 얘기이자 뒤처의 눈빛이 흔들린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인물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감옥에 가게 되었고 얼마 후 법정에 섰을 때 그는 세상의 빛을 다시 보지 못할 정도로 엄벌을 받았다. 이게 정의로운 일이긴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언니를 살게 만든 것에 대해 더욱 아픔을 느낀다. 언니가 하늘에 계심으로 그녀가 억울함을 해소하길 바라며 언니를 추모하고자 한다. 이 모든 일을 밝혀주는데 도와준 것은 결국 조카 덕분이었던 것을 깨닫고 언니가 복권에 메시지를 남겨두고 조카의 가방에 넣어두는 일까지도 언니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있어서 행동한 것 같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진 형부는 당연히 지나간 복권 종이나 딸아이의 가방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조카가 언젠가 누구에게 그 복권 종이를 보여줄 거라고 믿었던 게 아닐까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아픔을 누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아직도 이 어린 조카에게 엄마와 아빠에게 벌어진 비극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카가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려고 합니다. 요즘 조카는 부쩍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나는 그를 내 딸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지만 부모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겠죠. 앞으로도 조카가 자라면 아직 멀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걱정부터 드네요. 그래도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봐야겠죠. 여러분들의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만큼 글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한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